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수뇌부 등이 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지시에 대해 검찰의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배치되는 증언을 한 바 있죠. 천지현 헌재 공보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형사소송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검찰이 작성한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데 먼저 신은기 대표 이제 법률가시니까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성격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논란?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형사재판에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검찰이 받아놓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이제 경찰이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또 효력도 차등을 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버리면은 이제 그 조서 자체가 효력을 못 갖도록 하면서 결국에는 공판 중심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더 강화시킨 건데 천 공보관의 말에 따르면 결국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른 겁니다. 법원 관할도 다르고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질이 될 때, 준용이 가능할 때만 준용하는 거지 성질이 다른 것까지 다 준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형사소송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증거를 바라보는 것과 헌법재판에서 증거에 대한 그 강도, 그 엄격성을 바라보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형사재판만큼의 그런 엄격성이 전 헌법재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따라야 하고 엄격한 증거 수집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측도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낸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까지 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제 무너진 이제 국가 리더십을 세우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속도 측면에서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두수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헌법에 관련된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의 그 무너진 헌법, 그러니까 헌정주의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적 요소라든지 이런 것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윤석열 측이 이야기하는 증거주의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TV로 생중계로 다 지켜봤는데 형사재판에 따르는 식으로 한 1년 가까이 걸리는 이런 내란의 형사재판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헌법적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이 부분을 완전히 새롭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여기는 흔히 비유하지만 징계위원회입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조사해가지고 재판을 넘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뭔가 큰 사고를 쳤을 때 징계를 하는 거. 이 징계할 때 경찰 수사하는 만큼 그렇게 막 모든 증거가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무시하는 이야기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그 검찰에 넘긴 그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시간 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흠집을 내서 뭔가 이 동의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불복하겠다는 그런 것을 차곡차곡 나름 쌓아가겠다는 정치적 의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법의 과잉, 재판의 과잉, 소송의 과잉으로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 뭐 지금 대통령부터 이제 그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뭐 청구하고 본인 지금 저 구속된 것도 그 해제해달라고 또 청구했죠. 뭐 그런 거. 이진우 사령관이 말을 이제 슬슬 이제 바꾸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또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 다르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무슨 우리 모든 생활이
다 법으로 해가지고 법률 조항이 한 10,000개나 한 10만 개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고육지책으로 헌재 공보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우리 사회가 대통령부터 법률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다 법률가, 국회의원 대부분 법률가, 정말 그 법률가 출신의 과잉이에요. 우리 신 변호사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정치 평론하던 그 변호사들이요, 그 종편에 트로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잘 아는 그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트로트 메디 하느냐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 변호사들의 과잉 시대가 왔구나, 법률 과잉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이게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법이 넘치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넘치는 사회는 잘못되어 있다. 이게 다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사회의 도덕이나 가치, 상식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이 법률 넘치고 있는데 저는 이석연 그 전 법제처장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핵심을 찌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봤지 않느냐? 전 세계인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문제 없이 결론이 날 거다. 누가 말을 바꾸든 누가 그 법을 피해가서 그 도망가든 결론은 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 법의 과잉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도 이제 여론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헌재가 대통령 측이 이제 부동의하는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경우에 또 여기에 이제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그 좀 후과랄까요? 이것들은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뭐 여론전을 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또 전환길 씨가 상당히 뜨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저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을 더 흥분시키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변론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보는 것은 뭐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형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주요하지 않고 전체적인 전반을 봤을 때 실제 지금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공판 중심주의라고 그 말에 따라서 다 하면은 사실은 다 기각돼야죠. 경고성이다. 또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뭐 맞는 얘기고 또 일정 정도 원인 제공을 뭐 야당이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뭐 보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방금 뭐 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전 국민이 다 봤고 헌법재판관들이 보는 것은 주요 종사자들을 몇 년 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어떤 방식으로 있었느냐. 이미 답은 절차적 정당성에 큰 하자가 있다는 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부서도 안 했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명확하고 유리사항 부수고 들어와서 자기 요원 꺼낸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가서는 그걸 불어넣고 밖에 나와서는 사실은 이게 그 주요 종사들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용이 돼서 내란죄가 됐을 때 내가 받을 형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심리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내란죄는 면하고 보자. 직권남용으로 가면 훨씬 형이 상당히 약화된다라는 심리, 자기 이익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또 주요하게는 자기가 불리한 진술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2시간짜리를 7시간 해놓고 보수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분을 더 달라는데 안 줬다고 인색하다, 불공정하다. 사실은 편집적인 어떤 그 악마화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를 흔들고 있으면서 전부 다 우리법 연구이기 때문에 결론이 이미 가결로 나져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청원도 보니까 과관이에요. 사실은 어떤 특정 재판관이 예를 들면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법을 고쳐서 두 가지 다가 잘못된 전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관들이 왜 국민 여론조사를 보고 재판합니까? 두 번째, 재판관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번, 10만 명이 청원에 사인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아주 쿨다운해서 재판관들은 이미 차분하게 결론을 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댓글에 진짜 헌법재판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계엄령의 요건, 절차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하여 결정하면 된다.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주의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 법상식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법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러다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신 분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법을 신은규 대표 그거 좀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아니 근데 그 네. 형사재판 관련된 네.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근데 조항은 예. 이제 들어가 있어서 거기 뭐 재판, 소추, 수사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없애거나 아니면 예, 할 뭐 수 기록 있잖아요. 송부할 수 없다라는 예. 조항 있습니다. 예.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공소장 같은 거 다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받아봤고 또 원론적으로 이제 이 조항도 또 해석의 여지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 대해서만 그럼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당사자 포함해서 제한할 것이냐는 또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적 차원이라 결과적으로 위헌 시비가 붙어도 그걸 해석하는 곳이 또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지금 각 조항들의 공백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채워가면서 헌법재판소가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뭐 공소장만 봐도 사실은 그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그 입증이 지금 된 상태로 공소장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아까 김두수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징계로서 이 사람 이 회사 더 다니게 할 거냐 말 거냐 요 정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완화돼 있고 굉장히 절차가 좀 느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보면 헌법재판소 안에서 형사재판하자는 겁니다. 그건 틀리죠.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 법에 따라서 또 관례에 따라서 저는 합리적으로 지금 재판을 빠르게 저는 마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이제 종결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를 놓고 이제 양측이 또 붙었습니다. 근데 국회 측은 권한쟁의 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에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뭐 본회의 의결이 꼭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겠다.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 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주장이 이 국회 권리 침해와 권한 침해는 다르다. 권리와 권한. 아까 어느 분이 이 법이 너무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행정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은 국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장이 이렇게 대표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사실은 이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쟁점이 그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결을 어떻게 하냐 안 하냐보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마은혁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동의를 했으니까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민주당이 마음이 급할수록 더 중립적인 그리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인물을 추천했으면 이런 데까지 이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저는 마은혁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내가 청문회를 직접 들어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경도돼 있는 인물 아니냐 했는데 청문회 보니까 상당히 잘 살아온 인물이더라고요. 그걸 뭐 자기 과거에 뭐 우리법 연구회도 아니다. 이거 하나로 다 매도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여권에서 그런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헌법재판소의 뭐 소위 민주당 측 또 저 말하자면 야권 측 추천한 사람들은 다 우리법 연구회라 그러면 그것도 전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원인 제공적인 의미에서 조금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이 뭐 드리고 싶고 또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구인 체제를 빨리 갖추자 하는 부분이고 의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뭐 선고가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도 관심이고 이게 뭐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이게 이제 탄핵 심판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네, 재판관 네. 9인으로 구성하도록 우리 헌법에 네. 규정돼 있고 8명이 하느냐 9명이 하느냐는 한 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권한대행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또 권리와 권한을 나눠가지고 예. 뭐 권리일 때는 의결 없이 되지만 권한은 또 의결해야 된다. 이거 그냥 법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법에 어떻게 돼 있냐? 9명으로 구성하라고 돼 있고요, 헌법에. 그리고 그 9명 중에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임명한다라는 거는 국회의 권한 여부를 이건 따질 것도 아닌 게 그냥 권한 대행의 권한인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내 사람 앉히는 권한이 아니라 삼권 분립을 존중해서 국회가 의결해온 사람을 안치는 사실상 권한이지만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 안 해놓고서는 그 헌법재판소 와가지고는 권리와 권한을 또 나눠서 여기는 또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거 법 어디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법을 해석하면서 자꾸 이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당하거나 각하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논리를 쥐어 짜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그 인간이 만드는 법인데요. 법의 공백은요. 100% 진공 상태로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당히 하셔야지 이건 헌법의 명문대로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았고 전 권한쟁의까지 올 사안도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댓글은 좀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대형은 마은혁 임명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반면에 권리 권한 꼬투리 주장, 억지 주장 말고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마은혁이 재판에 합류하게 되면 판이 뒤집혀진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의혹만 가중시키는 게 헌법재판소다 이런 의견. 이 헌법재판소도 편향적 재판을 하지 맙시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두선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원장님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됐을 때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까요? 일단 해야죠. 그건 뭐 이게 뭐냐면 최소한의 의무인데 네.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으로서의 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 선출한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게 한덕수 뭐 총리 때도 그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도 마찬가지. 이게 본인의 마치 뭐가 이게 선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냥 대법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이 탄핵 제도가 생긴 거에 보면 미국은 하원이 의결을 그 소출하고 상원이 최종적으로 이 탄핵을 의결합니다. 그래서 상원이 그럼 재판기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100명의 미국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는 걸 둔 거는 뭐냐면 단헌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기관을 뒀고 그 헌법재판소 역할은 미국의 상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그냥 행사재판관의 대법원의 재판관처럼 이것들을 다 법리적으로 따지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착시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최상목 권한 대행의 이런 역할이 본인이 충실하게 어떤 영역에서 좀 피해야 될 거부권은 막 행사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를 안 하는 것 이런 것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괜히 시비할 것도 없고 저는 뭐 여기서 8명이든 9명이든 이번에 그 헌재 결정은 이미 나와 있는 정도의 명확한 사안이라서 다툴 일은 없지만 그러나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헌정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 헌정의 존중을 위해서도 9명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너무 시비를 걸고 이것이 마치 뭐가 문제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문회 합의서 그러니까 이 마은혁 그 재판관에 대해서 청문회 합의서에 이미 사인을 했잖아요. 그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 있는데 그냥 우거지로 다음 원내대표 바뀌면서 우리 합의 안 했다 이러고 막 뒤집은 건데 그 뭐 합의를 따져도 말이 안 되고 또 국회 의결이 돼서 선출된 걸 가지고도 더 이상 이렇게 끌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헌재 흔들기 이제 그만해라 이런 주장도 올려주셨고 윤통원 시간 끌기 말고 수능해라. 반면에 한덕수 결론부터 먼저 내야 순서 맞는 거 아닌가? 그래야 헌재 공정성 의심을 안 받는다. 근데 이 댓글 헌재 결론은 정해진 듯하다. 기냥 속전속결. 그 뒤에 혼란은 아무도 장담 못한다. 교수님 이런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재판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한덕수 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특검을 또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식의 기준을 적용하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법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다 그 관습으로 인해서 상식으로 인해서 사회가 돌아가는데 아까 우리 친 변호사가 100% 진공 없다. 그 맞는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우원식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국회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최상목 대행이 지금 그 이 결과를 헌재 결과를 안 따르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아주 재미난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이 법을 만들 때 그 법의 최종 그 심판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전제해가지고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종하고 따르게 돼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이 케이스가 예외 케이스가 최상목입니다. 법을 안 따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현실인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찌질한 이 법조항 해석을 가지고 사회가 아주 진흙탕 속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